안녕하세요. 40대 아줌마입니다. 저에겐 가족의 비밀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감이 잡히진 않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연년생인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의 손에 컸습니다. 엄마는 저희 남매가 말을 떼기 전에 이혼하시고 다른 가정을 차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해주셔서 불편한 거 없이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건축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벌이가 좋으셔서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대부분 누리면서 잘 컸습니다. 저희 남매는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취직했고 동생은 아버지의 길을 걷겠다고 건축회사에 들어갔죠. 취직하면서 독립했고 5년이 넘도록 일에 빠져서 지냈어요. 희한하게 저는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퇴근 후에 집에 가서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 보고 별종이라는 말까지 했으니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반면 동생은 회사 생활을 하며 술도 많이 마시러 다녔고 여자친구도 자주 바꿔가면서 사귀더라고요.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요. 남자의 본능을 마음껏 펼치며 지냈던 것 같아요. 해가 지날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저희 남매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댁에 모이기로 할 때나 얼굴을 봤습니다. 동생은 연애를 아주 잘 하고 있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도 연애한 지 6개월 된 남자친구가 있긴 했지만 결혼은 아직 먼 나라의 일로 생각되어 전혀 가정을 꾸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30 넘어가니 얼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자주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마음에 쏙 드셨는지 저만 보면 남자친구의 안부를 묻고 프로포즈를 받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사귄 지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더 알아보고 만나봐야 하는 건 물론이고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을 제가 아닌 남동생이 먼저 들어줬어요. 연애하던 여자친구를 정식으로 집에 소개했고 얼마 뒤 상견례까지 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그저 자식이 장가 간다고 하니 입이 귀에 걸리셨는데 제 눈에 예비 올케와 사돈 집안은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사돈 부부가 저희한테 바라는 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안사돈은 좀 노골적으로 바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사돈, 우리 딸이 인기가 좋아서 여러 사람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딸 시댁에서 뭐 해주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사돈, 저희가 뭘 바라는 건 아니고 주변에서 하도 뭘 받아오냐고 물어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친구는 모피 받은 애도 있고 외제차 받은 애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딸 키워서 시집 보내면 하나씩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안사돈이 친구분들께 망신당하면 안 되죠. 모든 말씀만 해보십시오. 어머, 정말요? 사돈, 그럼 샤넬백 하나 받고 싶네요. 한정판으로 받은 게 있는데. 네, 사돈. 그럼 그걸로 선물해 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있으면 더 말씀해 보세요. 안사돈은 아버지한테 명품백 말고도 쇼핑하고 싶던 목록을 줄줄이 읊더라고요.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거라고는 예상 못해서 조금 짜증이 났어요. 사돈 어른은 조용히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근데 올케가 콧소리를 내며 아버지한테 차를 가지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니, 지가 벌어서 살 것이지 왜 우리 아버지한테 차를 사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가지고 싶은 차가 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차가 있는데 저만 뚜벅이에요. 아, 그러냐? 그럼 한 대 사줘야지. 내일 모레 시간 내라. 이 시애비가 예쁜 차 한 대 뽑아주마. 거기서 뭐라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이 있으니 속으로 삭히고 말았습니다. 어찌저찌 별로 좋지 않은 상견례를 마치고 저는 동생의 옆구리에 주먹을 한 대 꽂아 넣었습니다. 아유, 이 화상아. 넌 어디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거냐? 네 마누라나 안 싸도는 우리 아버지를 호구로 하는 것 같잖아. 아이, 누나, 뭐 큰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신부 측에서 예단도 할 텐데 주고받고 하면 좋잖아. 웃기고 있네. 외제차에 명품 가방에 기타 등등 비싼 거 사달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아, 누나 젊은 꼰대야? 공기업이 꼰대 같다더니 누나도 완전 꽉 막힌 사람 같아. 이 자식이. 너 앞으로 아버지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 마. 결혼 이후로 손 벌리지 마. 알았어? 알았어. 나도 능력 있는 건축회사 직장인이거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건축회사란 말이야. 누나는 앞가림 잘해. 아휴, 오늘은 네 얘기만 해. 너 진짜로 아버지 등골 빼먹지 마라. 뭐 하나 걸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제 동생이 철도 없고 여자에 휘둘리는 성격이라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원래도 동생을 자주 보는 편이 아니었으니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2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 댁에서 식사하는 정도였습니다. 올케는 처음 봤던 그대로 명품 좋아하고 잘 놀았는데 취미도 죄다 비싼 것만 하더라고요. 골프, 스킨스쿠버였고 겉멋이 들어 비싼 와인을 사는 걸 즐기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가 사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올케의 직업은 무직이에요. 가정주부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던 거죠. 동생에게 몇 번이나 고쳐야 할 것 같다고 충고했는데 저에게 참견하지 말고 저나 잘하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아버지한테 손만 벌리지 말라고 했는데 저 몰래 아버지의 등골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올케가 집에서 노는 게 싫다며 네일샵을 차려달라고 해서 비싼 돈 들여서 샵을 차려주셨답니다. 제가 알면 반대할 테니 아무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픈하고 며칠 지나고 나서야 올케가 네일 받으러 오라고 카톡이 와서 그때서야 알게 됐죠. 바로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화를 냈고 남동생에게는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얼마 뒤 동생 부부를 만나 쓴소리 흰소리를 실컷 해줬어요. 올케한테도 좋은 말로 하진 않고 동생 대하듯이 따끔하게 충고했죠. 올케, 우리 아버지가 물주가 아니잖아. 근데 네일샵을 차려달라고 해? 제정신이니? 능력이 없으면 직접 벌어서 차리면 될 거 아니야. 형님, 누가 들으면 엄청난 사업장이라도 차려준 줄 알겠어요. 그냥 작은 네일샵 하나 차려주신 건데 이렇게 열을 낼 일인가요? 그리고 형님, 아버님이 해주시겠다는데 왜 형님이 화를 내세요? 뭐야? 올케, 지금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참견해도 될만하니까 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나 우리 아버지 딸이야.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걱정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라고. 제 성질을 긁길래 확실하고 따끔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건성으로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하여튼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폭발해서 동생 신혼집을 뒤집어버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출혈로 수술 중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만 하시던 아버지가 은퇴하고 휴식을 시작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렇게 되신 거죠. 저는 효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버지께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슬펐습니다. 동생 부부는 무덤덤하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보험금을 수령했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정이 있는 동생에게 수령인으로 해둔 건 이해가 되지만 보험금 액수가 너무 커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야, 아버지 보험금이 20억? 무슨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 아버지가 스스로 들어놓은 거니? 아니, 내 와이프가 부업으로 보험도 하거든. 뭐 실적 내준다고 몇 개 들어주셨어. 보험금은 와이프가 냈고. 왜? 문제될 거 있어? 그랬었니?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좀 이상하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나도 보험 여러 개 들었어. 요즘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나쁠 거 없잖아. 누나, 혹시 보험금이 탐나서 물어보는 거야? 누가 그렇대? 조금 지나친 금액이 나왔다고 하니까 놀라서 그런 거지. 몰라. 아무튼 우린 잘못한 거 없으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 저는 궁금한 걸 물었을 뿐인데 크게 짜증을 내더군요. 아버지의 재산은 대부분 동생 부부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산을 나눌 게 없어 제가 받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동생 부부가 아버지의 재산을 저 모르는 사이에 엄청 뜯어갔으니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마음이 허무하고 허탈했어요. 인생을 열심히 사셨는데 허망하게 돌아가셨으니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들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먼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언젠가 하긴 해야 하는데 아직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이가 프로포즈할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버리고 결혼을 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눈을 보고 결혼하자고 진지하게 말했더니 며칠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저와 같은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에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신부 입장할 때 홀로 입장했는데 아버지와 같이 입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고 아버지가 사무치게 보고 싶어 눈물이 끝없이 흘렀답니다. 남편은 억지로 결혼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말까지 하며 제가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신혼살림을 차리고 시작한 새 인생은 좋았어요. 진작에 결혼해서 아버지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걸 하는 후회가 매일 몇 시간 들었답니다. 제가 불효녀라서 그런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네요. 한편 동생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게임 산업에 발을 들였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동생 부부와는 연락만 하고 거의 만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큰일이 있으니 남편과 한자리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가봤더니 동생 부부 말고 웬 나이든 여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인사를 먼저 하지 않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진호야, 옳게 오랜만이야. 근데 이분은 누구시지? 누나 왔어? 매형 오랜만이에요. 누나, 이쪽은 우리 엄마야. 얼마 전에 연락돼서 한번 만났는데 누나가 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 마련했어. 뭐? 엄마? 엄마.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야. 인사해. 저는 기억에 없는 엄마를 보고 별로 반갑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이혼 후 새 가정을 차려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네가 찐이구나. 많이 컸네. 어릴 적 얼굴이 좀 남아있긴 하다. 반가워 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남편과 자식 버리고 새 삶을 찾은 분이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내 얼굴에 어릴 적 모습이 남았다느니 많이 컸다느니 하는 역겨운 소리라고 그러시죠? 나한테 화난 게 많구나. 그렇겠지. 이혼하고 한 번도 너희를 찾으러 가지 않았으니 원망할 만하지. 진이야, 엄마가 미안하다. 근데 엄마 사정도 좀 이해해 주렴. 사정이요? 느닷없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하시면 제가 엄마 소리 하면서 해볼 줄 알 줄 아셨나요?
진호는 벌써 넘어간 모양인데 난 얘랑 달라요.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일도 없고 얼굴을 맞대고 밥 먹는 일도 없을 겁니다. 여보, 가자. 진이야, 잠깐만. 이 엄마가 사과할 기회라도 주면 안 되겠니? 일단 앉아서 엄마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 내 말을 듣고도 용서가 안 되면 그냥 나가도 돼. 친모의 말에 남편은 말이라도 들어보자며 잠시 자리에 앉자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혼했는지,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싶어서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이야, 엄마랑 아빠는 결혼 후에 너희 둘을 낳을 때까지는 아주 잘 살았어. 근데 네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나. 밖에서 외박하고 들어오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이 엄만 참다가 속이 골마서 터져버렸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혼하기로 결정한 거야. 엄마가 너희 둘을 키우고 싶었지만 가진 게 없었고 네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지냈으니 양육권을 넘겨주고 새로운 인생을 찾은 거야.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이셨는데 바람이라뇨? 믿기 어렵겠지. 근데 사실이다. 증거도 다 있어. 네 아빠랑 이혼할 때 판결문도 있고. 판결문이요? 그래, 이혼 판결문. 네 아버지가 이혼을 거부해서 소송으로 헤어졌다. 그리고 이혼 뒤에 네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는지 바람난 상간녀를 다 정리하고 너희 둘을 키우는데 모든 걸 걸었어. 나를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땐 난 이미 다른 인연을 만난 뒤였어. 모두 믿기 어렵네요. 아버지가 바람이라니. 못 믿겠으면 증거 보여준다니까? 필요 없어요. 지금 와서 그걸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걸 따지고 너와 내가 모녀 사이로 지내길 바라니까. 이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도 나랑 진호가 잘못한 건 없었잖아요. 얼마든지 찾아와서 만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30년이 훌쩍 지나고서야 나타나서 엄마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진이야, 이 엄마도 철이 없었고 바보 같았어. 네 아버지를 외면하려면 너희 남매도 외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 다 듣기 싫으네요. 난 엄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할 말 다 했으면 나가볼게요. 약속대로 다 들었으니 저 문으로 나가도 되는 거죠? 여보, 나가자.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남편은 가지 말라고 잡았지만 친모와 잘 지내볼 생각이 하나도 없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벗어났습니다. 1년 동안 동생 부부는 친모와 왕래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 동생네와도 연락을 멀리했어요. 괜히 심술이 나서 식구들 모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둘이 지내던 집에서 새로운 식구 하나가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계획을 하고 1년 넘게 임신이 안 돼서 잠시 포기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선물이 찾아온 거죠. 10달 뒤 딸아이를 낳게 됐고 몸조리를 하고 집에서 몇 주 육아를 하며 지냈는데 자꾸 친모 생각이 났습니다. 그전엔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자식을 낳아보니 친모의 얼굴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친모를 만나보고 싶다고 전달했더니 바로 동생 부부에게 연락했고 얼마 뒤에 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이야, 아이 낳았구나. 아휴, 잘했다. 수고했어. 어머, 진이 너 애기 때랑 똑같이 생겼네. 너도 애기 때부터 코가 오똑했는데 우리 손녀도 마찬가지네.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화영이요. 화영이라. 예쁜 이름이네. 진이야, 자식 낳아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었니? 이제 엄마가 용서되는 거야? 용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이 2번째 만나는 날이고 애기 때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가끔 보면서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리라고 한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진이야. 내가 잠시 너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 육아가 보통 힘든 게 아니니 네가 적응할 때까지만 여기서 도와줄게. 네? 여기서 지내겠다고요? 저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더니 며칠이라도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답을 망설이는데 남편이 먼저 좋다고 감사하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친모는 저희 집에 짐을 풀고 같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3대가 한 집에 있으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며칠 육아를 도와주셔서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고 주말마다 오셔서 손녀딸을 돌봐주셨어요. 진이야, 너 복직은 안 해? 하긴 해야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베이비시터 손에 맡기는 게 아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평생 집에서 육아랑 살림만 하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그렇게 살다가 이혼한 거 아니니? 김서방이 밖에서 허튼 짓 할 거라는 뜻은 아니고 그 사람은 밖에서 일을 해야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말하려는 거야. 너 공기업 다닌다며. 거기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그만두는 건 어리석은 짓 같구나. 내가 손녀 봐줄 테니까 넌 직장 생활해라. 네? 엄마가 제 딸을 봐준다고요? 아이고, 이제야 나한테 엄마라고 하네. 그래, 내가 화영이 키워줄 테니까 넌 직장 생활해라. 김서방,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남편은 당연히 좋다고 했고 저도 엄마가 딸을 키워준다고 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엄마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제 앞에서 엄마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해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여하튼 엄마 말대로 전 회사로 돌아갔고 엄마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딸을 돌봐줬습니다. 엄마의 집에 처음 갔을 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아주 큰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셔서 놀라웠죠. 그 집은 엄마가 새 남편과 살던 집이고 지금은 새 남편이 세상 떠나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럼 다른 가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고 다른 자식을 낳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응, 자식은 없어. 나와 새 남편은 아이 낳으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생기지 않았어.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이 집은 진짜 근사하네요. 드라마 촬영장 같아요. 이 집이 좋긴 하지. 진이야, 여긴 이제부터 네 친정이기도 하니까 언제든 와도 좋다. 내 손녀가 오래오래 뛰어놀 집이라고. 알겠니? 네,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엄마는 제 딸을 몇 달 잘 키워주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며칠 동안 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친정집에 가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집으로 돌아왔고 엄마가 또 저를 버리고 떠난 것 같아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을 이사했다고 알리며 새로운 주소를 가르쳐 주더군요. 진이야, 왔니? 한 달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아파트로 이사 온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야, 일은 아니고 그냥 사정이 생겨서 그 집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 왔다. 그럼 이사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사정이 있다고 한 달이나 잠수를 탔어요? 미안해. 이 엄마가 복잡한 일이 많아서 그걸 혼자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우리 화영이는 어딨니? 안 데리고 왔어? 네, 시댁에 맡기고 왔어요. 앞으로 화영이는 저희 시부모님이 맡아주신다고 했어요. 아이, 그렇게 된 거야? 나 때문에 번거로웠겠구나. 미안하다, 진이야. 됐어요. 큰 기대를 한 제가 잘못이죠. 한 번 버린 자식을 두 번은 못 버릴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시댁에 화영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냉랭하게 말했더니 친정엄마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다시 엄마의 얼굴을 보니 믿음이 크게 가지 않았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싶더라고요.
제가 변덕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무책임한 모습을 보니 실망이 컸습니다. 아무튼 친정엄마와 가끔 보긴 했지만 화영이를 다시 키워달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고 엄마가 키워준다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엄마도 내심 서운해하는 것 같았는데 시댁에서 딸을 키워주시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한편 동생 부부는 전에 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보험금으로 이래저래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더니 사업이 잘 되지 않자 더 크게 사업장을 꾸렸더라고요. 진호야, 너 돈이 많은가 보다? 사업 망해서 힘들 줄 알았는데 훨씬 크게 사무실을 차렸네? 아, 이거? 뭐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서 차렸지. 그래, 뭐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도와줄 건 없지? 누나가 도와줄 일은 없는 것 같아. 뭐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면 사양하지는 않을게. 월급쟁이한테 무슨 투자금을 달라고 하니? 돈 없다. 진호, 너 아버지 보험금 다 까먹은 건 아니지? 지금 그 돈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번 사업은 대박나서 100억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동생의 재정 상태를 확실하게 모르기도 했고 참견하거나 충고하면 또 사이가 틀어질 테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응원만 해줬습니다. 친정엄마는 6개월 동안 저에게 다시 엄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계속 보니 딱하기도 하고 안쓰러웠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잠수를 탔다고 제가 선을 그어 놓으니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진이야, 화영이 네 시댁에 있니? 오늘 손녀가 보고 싶었는데 아쉽구나. 엄마,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실래요? 시부모님이 여행 가신다고 해서 화영이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나야 좋지. 너무너무 좋아. 저는 하얀 거짓말을 하고 일주일 동안 엄마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 딸도 시부모님과 친정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날짜를 조절하며 양가 부모님께 부탁을 드릴 생각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친정엄마가 짐을 싸서 일주일간 지내려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화영이구나. 우리 손녀,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직 말도 못하는 애한테 무슨 소리예요. 예, 그래도 다 알아듣는다. 내가 누군지도 알아볼 거야. 이렇게 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갑자기 손녀를 못 보게 되니까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앞으로는 자주 보게 되실 테니까 잘 좀 봐줘요.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난 화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아이고, 우리 손녀 안 본 사이 많이 자랐네. 아유, 예쁘기도 하지. 손녀를 품에 안은 엄마의 표정은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절 두고 떠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상도 하면서 엄마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연락을 받고 나가봤더니 제 딸을 안고 왔더라고요. 엄마, 화영이 데리고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진이야,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좀 다녀와야 해. 미안하지만 화영이 좀 받아주렴. 네? 지금요? 응, 진짜 미안하다. 나 갈게.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엄마는 화영이를 저에게 안겨주더니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더는 일할 수 없으니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화영이는 시댁에 다시 맡겼고 일상을 지냈습니다. 친정엄마는 어디서 무얼 하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또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엄마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길 것 같아 친정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해당 호수를 찾아가 초인종을 울렸죠. 누구세요? 진호야. 누나? 여긴 웬일이야? 엄마 보러 왔지. 안에 엄마 있어? 일단 들어와.
저는 신발을 벗고 친정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올케도 있었는데 거실을 보니 동생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두 사람 뭐야? 엄마 집에 들어와 사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는 어딨어? 제 물음에 올케가 대답하더군요. 형님,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저번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어머님이요. 형님 모친이요. 지난달에 돌아가셔서 부고 문자 싹 돌리고 연락했는데 형님은 안 오셨잖아요. 아니, 누나, 엄마랑 손절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연락 안 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돌아가시다니. 니들 지금 하는 말 진짜야? 형님, 저희 형님이 어머님을 싫어해서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나만 몰랐다는 거야? 진호야, 설명 좀 해봐. 처음부터 다 말해보라고. 엄마는 사고로 돌아가셨어. 이 집에서 낙상사고로 돌아가셨어. 빨래 널다가 실족인지 실수인지 떨어지셨어. 뭐야? 아니,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다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난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이제 알게 됐는데 돌아가신 이유가 이 집에서 빨래를 널다가 떨어지셨다고? 그럼 너희들은 왜 이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거야? 내가 사업을 제대로 말아먹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그때 마침 엄마 집이 비어있으니까 이사를 오게 됐지. 누나는 어차피 엄마랑 대면대면하니까 내가 유산을 물려받은 거지.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황망했습니다. 충격이 커서 거실에 우두커니 서 베란다를 보며 넋이 나갔죠. 형님, 좀 앉으세요. 충격받으실지 몰랐네요. 어머님이랑 사이가 별로인 줄 알았는데 나라를 잃은 표정이네요. 옳게, 나랑 엄마 사이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두 사람 아무렇지 않게 이 집에서 지내는 거 좀 이상해 보여. 그게 무슨 말이죠, 형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빈집인 상태가 돼서 들어온 건데 그게 왜 이상해 보여요? 우리가 망했다고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옳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수상하다고. 엄마가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어머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냐고요? 누나, 진짜 그런 뜻이야? 완전 어이가 없네. 우릴 뭘로 보고 그딴 생각을 해? 아이, 재수없어. 누나 나가. 재수 없으니까 꺼지라고. 그래, 나갈게. 니들 수상한 거 내가 밝혀낼 거야. 꺼지라고! 동생이 버럭 화를 내는데 뭔가 구린 게 있어 보였습니다. 친정집에서 나와 먼저 엄마가 안치됐다는 납골당에 찾아갔습니다. 이윽고 엄마의 사진과 유골함을 보고 나서야 진짜 실감했습니다. 갑작스레 떠난 엄마 앞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희 숙모 따님이신가 봐요? 네? 누구세요? 여기 유골함에 계신 분이 저희 외삼촌과 결혼하셨던 분이세요. 조카분이셨구나. 전 엄마가 돌아가신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숙모가 자녀를 늦게 찾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따님은 숙모를 모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동생이 그러던가요? 아니면 올케가 그러던가요? 둘 다요. 장례식장에서 봤는데 그쪽이 나타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 아닌 것 같네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30년 넘게 모르는 사이로 지내다가 갑자기 찾아왔으니 엄마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딸을 낳게 되면서 엄마랑 잠시 가깝게 지냈어요. 아니, 어쩌면 깊은 사이로 지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엄마가 허망하게 떠난 걸 듣고 나니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엄마의 조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자기, 외숙모의 죽음이 석연찮은 부분이 많아요. 빨래를 널다가 떨어지셨다는데 너무 이상해요. 저도 느꼈어요. 이상하죠. 아주 많이 이상하죠. 게다가 외숙모의 재산이 모두 아들인 진호 씨한테 들어갔대요.
생전에 사업자금을 2번이나 마련해 주셨고 목돈을 여러 번 주셨대요. 그래서 아마 전원주택에서 아파트로 집을 줄이셨을 거예요. 네? 제 동생이 돈을 받았다고요? 난 처음 들어요. 승모가 말을 하지 않으셨나 봐요. 아무튼 진호 씨 부부가 너무 수상해요. 돈을 쓸 대로 다 쓰고 집까지 잃었는데 때마침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집에 동생 부부가 살고 있으니 정말 의심스럽네요. 내 동생이 나쁜 짓을 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요. 엄마가 편히 눈 감게 뭐라도 해봐야겠어요.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경찰서부터 가죠.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들어야겠어요. 그렇게 엄마의 조카와 같이 경찰서에 가서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님, 저희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 아파트 빨래? 근데 엄마라고요? 딸이 있었나? 엄마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알게 되어 사고 경위를 제대로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몰랐다고요? 나 참, 뭐하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갑자기 사고 파일을 보여달라는 겁니까? 대개 어머님 베란다에 빨래를 널다 떨어지셨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수상한 점이나 타살의 흔적 같은. 이봐요, 무슨 추리소설 쓰십니까? 그냥 단순히 사고예요. 조사할 필요도 없는 사고라고요. 아무래도 내 동생 부부가 수상해요. 형사님, 조사를 해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요. 형사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박수를 짝짝 2번 치더군요. 아, 알겠다. 돌아가신 어머니 유산 때문에 찾아왔구나. 동생이랑 돈 가지고 싸우다가 이길 수가 없으니 형사를 찾아와서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어달라 부탁하러 온 거지.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봐와서 잘 압니다. 이봐요. 살아있을 땐 딸 노릇 한 번 한 적 없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괜히 심술 부리려나 본데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심술이라뇨? 돈 때문에 조사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수상한 게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요. 제 동생과 엄마의 돈 거래 내역 검사해 봤습니까?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 그걸 왜 검사합니까? 이봐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럴 시간에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하세요. 얼마 전엔 계집애 하나가 돈에 환장해서 죄 없는 형제 범죄자로 신고를 하더니 이번에도 비슷한 건이네. 그만 나가봐요. 형사는 제가 유산을 받지 못했으니 그걸 받으려고 머리를 굴린다고 판단하고 있더군요. 여러 번 말을 해봐도 도무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에서 나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현수막을 맞추러 인쇄소를 찾아가 엄마의 사고에 대해 목격한 사람이나 엄마와 동생 부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현수막을 수십 개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와 근처에 달았습니다. 저와 엄마의 조카 둘이서 모두 다 달았고 이제부턴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본 동생 부부가 저희 앞에 뛰어오더군요. 누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 엄마의 죽음에 대해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나랑 와이프에 대해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지금 장난해? 형님,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어제 넋이 나가서 헛소리 하나 했더니 진짜 우리가 어머님을 해쳤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나는 뭐라도 알아내려고 이러는 거야. 두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했으면 별일 없겠지. 하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두 사람이 이해해줘. 뭐가 어째요? 이 형님 진짜 안 되겠네. 돌아도 단단히 돌았어. 야,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정신병원이나 가봐, 이 또라이야. 오이케, 무슨 말을 해도 난 꼭 진실을 밝혀야겠어. 엄마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뭐라도 해야겠다고. 인연이 말로 해선 안 듣는구나. 안 되겠다. 너 같은 건 매가 답이야. 너희들 오늘 피비린내 나도록 참아줄 줄 알아. 올케가 덥석 제 머리채를 잡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날리더군요. 뿐만 아니라 올케의 다른 손은 엄마의 조카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조카님이 둘이서 힘을 써봤는데 올케의 힘이 워낙 세서 머리채를 잡힌 채 계속 얻어맞았어요. 이거 놔, 올케! 그만하라고! 닥치고 처맞기나 해! 그리고 이 현수막 다 떼어놔! 아니, 그렇게 못해, 올케! 네가 현수막을 찢어버리면 다시 또 달아놓을 거야! 이것들 진짜 무서운 여자들이네. 무고한 사람들이 왜 생기나 했더니 너희 같은 잡것들이 판을 치고 다녀서 그런 거였네. 니들의 손모가지를 확 분질러 놓고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여보, 보고만 있지 말고 이것들 조져. 알았어. 내가 오늘부로 누나랑 연 끊고 남남으로 지내겠어. 동생 부부가 같이 힘을 쓰니 저희 여자 둘은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카님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조카님을 부르며 아파트 단지가 울리도록 뛰어오더군요. 이것들이 뭐하는 짓이야? 감히 내 아내 얼굴에 손을 대? 니들 가만두지 않겠어! 조카님의 남편은 덩치가 100kg는 넘는 거구였고 온몸이 근육인데다 주먹도 제 얼굴 크기와 비슷했습니다. 그 큰 주먹으로 남동생을 후려쳤더니 바닥에 굴러 기절했고 올케는 싸대기 한 방에 저만치 날아가서 자빠지더니 하얀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더군요. 조카님 남편이 험상궂은 얼굴로 동생 부부에게 꺼지라고 했더니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불만을 중얼거리면서요. 여하튼 그렇게 1차전 싸움을 끝내고 1시간 동안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카님과 남편과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나 올지 모르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조카님이 저에게 언니라고 호칭하면서 말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꼭 외숙모의 억울함을 풀어주자고요. 단순 사고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끝까지 알아보자고요. 언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촌 언니 동생 사이니까 편하게 말하는 게 어때요? 네? 아, 그래요. 뭐 엄마로 인해 이어진 인연이니까 편하게 말 놓죠. 언니 생각은 어때? 저 둘 의심스럽지? 아니길 바라긴 하는데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었어. 근데 부고 문자를 보냈다고 거짓말하더라? 세리 네가 봐도 이상하지? 처음부터 이상했어. 근데 형사들도 사고라고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짜증났었어. 납골당해서 언니를 만나게 되어 다행이지. 언니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그래, 우리 엄마가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기다려보자. 무슨 연락이든 오겠지. 동생이 된 세리의 남편이 후배들을 불러서 현수막이 떼어지는지 감시를 해서 집에 가 편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이 현수막을 봤는지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부분 동생 부부와 엄마와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었는데 동생이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했고 엄마는 기운 없는 모습으로 다 들어주고 시키는 대로 행동했답니다.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시켰던 모양인데 엄마는 과거의 미안함 때문에 동생의 말을 다 들어줬던 것 같았죠. 그리고 사흘 뒤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세리 부부와 함께 갔더니 저희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이 영상에 뭐가 있다는 거죠? 아주머니 딸이 춤추는 영상이잖아요. 아니요, 그 영상 주인공을 보지 말고 뒤를 보세요. 저희 집 맞은편에서 할머니가 떨어지는 장면이 보인다고요. 저도 현수막을 보고 위치 다시 확인해봤더니 우리 집 베란다 문을 열면 그쪽 어머니의 집 베란다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우리 딸 영상을 되돌려보고 있었는데 뒤에 할머니가 떨어지는 게 찍혔어요. 영상을 크게 키워서 봤더니 정말 엄마가 베란다에서 장면이 찍혔더군요. 저희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담당 형사에게 영상을 전송해줬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아파트 단지에 승합차가 도착했어요. 이봐요 형사님, 아직도 사고라고 우기실 건가요?
그땐 내가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사해달라고 해도 콧방귀만 끼더니 동영상 보니까 바로 잘못한 걸 아셨죠? 네, 그 젊은 여자가 베란다에서 어머니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 확인했습니다. 긴급 체포하러 왔으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 둘 체포해서 확실하게 조사하세요. 형사는 자기가 본 영상이 확실한 증거여서 빼도 박도 못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에 동생 부부가 연행되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옳게, 이 사악한 괴물아!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야, 난 베란다에서 민 게 아니라 등을 토닥여준 거라고. 네 애미가 놀라서 떨어진 거란 말이야. 난 죄가 없다고. 뭐? 등을 토닥여? 발뺌해도 안 된다는 걸 아직 모르니? 그래, 경찰서 가서 확실히 조사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돼질 때까지 살아봐. 그리고 이진호, 너도 공범이지? 다 알고 있었지? 누나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랐어. 진짜 엄마가 빨리 놀다가 떨어진 줄 알았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자식이 엄마를 해치는 짓을 하겠어? 너나 옳게나 똑같잖아. 둘이 짝짝꿍 잘 맞으니 그 일을 같이 꾸몄겠지? 절대 혼자서 한 짓이 아닐 거야. 야, 누나가 동생 편을 들어야지 왜 공범 취급해? 난 억울하다고. 너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도 니들이 어떻게 한 거니? 뇌출혈도 니들이 꾸민 짓이냐고? 뭔 개소리야. 내가 아버지를? 이 또라이야. 내가 그럴 놈으로 보이냐? 그러고도 남을 놈으로 보여. 아버지 재산과 보험금 그리고 엄마의 재산까지 탐을 내서 그런 짓을 한 거잖아. 아버지 일도 니들이 한 거 맞지? 이게 돌았나? 날 뭘로 보고 그딴 미친 소리를 짓거려? 누나 때문에 나나 집사람이나 억울하게 끌려가는 거라고. 너 무고죄로 고소해서 콩밥 먹여버릴 거야.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남동생이 거짓말을 하며 발광하자 세리 남편이 주먹으로 꿀밤을 세게 날렸습니다. 그러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는데 형사들이 억지로 승합차 안으로 밀어넣었답니다. 옳게 역시 억울하다고 발광하다가 핵꿀밤을 한 대 맞고 입을 닥치고 형사들에게 끌려가더군요. 두 사람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답니다. 옳게는 질질 짜면서 자기가 한 짓을 고백했어요. 동생과 짜고 버린 짓이라고 했죠. 그러자 동생은 잡아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옳게 혼자 한 짓이라고 우격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게 됐는데 남동생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 반응으로 나왔답니다. 검사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끝까지 거짓말하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겠다고 겁을 주니 그제야 질질 짜면서 옳게와 짜고 버린 짓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엄마가 한 달씩 잠수 타던 이유가 동생 부부에게 돈을 해주고 저에게 비밀로 하라는 말에 잠시 연락을 끊었답니다. 검사의 말을 들어보니 엄마는 남동생 부부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정신적으로도 지배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아버지 일을 조사했는데 아버지를 해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증거와 목격자도 없지만 동생 부부는 아버지가 사고가 있던 날 다른 장소에 있다는 알리바이도 있었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건으로만 재판을 받게 됐죠. 사치가 심한 옳게가 동생이 버는 돈보다 많이 쓰니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동생이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옳게가 쓰는 돈의 액수가 상상 이상으로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망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빚이 쌓이니 엄마의 돈을 싹 벗겨먹고 살 집까지 빼앗으려고 베란다에서 밀어버렸다고 했죠. 정말 사악하고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제 동생도 똑같은 놈이었고요. 둘은 친족을 해친 죄로 매우 큰 형량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인생이 끝장났습니다. 이후 저와 세리 부부는 엄마의 납골당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편하게 눈 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나 부모 자식으로 잘 지내려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고요. 언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난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아야지. 남편이랑 딸 키우면서 잘 살아야지. 거기에 우리도 추가해줘. 외숙모로 연결된 가족들이니 우리도 가족으로 봐주는 거 어때? 그럴까? 그래, 그러자. 세리 네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 해결 못했을 거야. 우리는 환상의 콤비였으니까 자매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 잘 지내보자. 사람 인연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더니 나한테 언니가 생겼네. 언니, 주말에 밥이나 먹을까? 그렇게 세리 부부와 인연이 되어 언니 동생으로 좋은 사이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적어봤는데 많이 끔찍하죠? 남동생과 절연했지만 아직도 그놈이랑 남매였다는 게 소름이 끼칠 때가 있답니다. 그놈이 감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썩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